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양당 모두 이제 기세 싸움만 남은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야권이 200석을 가지면 이재명, 조국 두 대표가 스스로 셀프 사면할 것이라면서 모레 본투표에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는데요. 반면 민주당은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은 정권 심판에 대한 국민 열망이 반영된 결과다. 이해찬 선대위원장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타텐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앞부분에 오늘도 뉴스탑10 자랑하는 뉴스 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월요일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지난 주말 1,400만 명에 가까운 유권자가 투표를 했고요. 이제 남은 건 각 당 모두 본투표에서 이틀 남은 본투표에서 얼마나 지지층을 결집시키느냐일 겁니다. 여야 모두 오늘 메시지는 본투표 동료의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각 당의 수장들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판세 분석을 내부적으로 보면 경합하던 곳에서 골든크로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지하고 응원하시는 분들 대부분 본투표에 나서십니다. 진짜 승부는 이제 남은 겁니다. 200석을 가지고 대한민국 헌법을 바꿔버릴 것이고 자기 스스로를 셀프 사면해 버릴 겁니다. 헌법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이런 시도를 할 때 저희가 그제서야 나서서 데모해서 막아내려고 1987년처럼 나올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에게 한 번에 확실한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이 정부 여당은 어떻게 된 판인지 하자는 게 없어요. 하는 게 그저 압수수색, 탄압, 누구 죽이기 이런 것만 합니다. 세상에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이렇게 많이 거부하는 정권 보신 일 있습니까? 지난주 사전투표율은 31.3%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어느 때보다도 투표율이 가장 높은 기록입니다. 이런 추세로 가다 보면은 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시각부터 살펴볼까요?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우세한 건 맞다. 우세는 맞는데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다고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한 위원장 말은 접전지에서 골든크로스, 그러니까 본인들 유리하게 뭔가 이 분위기가 바뀌는 건 아니냐. 상당수 나타나고 있다. 본투표에 나서면 이긴다. 이 말은 결국은 김준혁, 양문석 두 민주당 후보의 악재가 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게 한동훈 위원장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기 때문에 언론사 등에서는 이제 여론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각 당에서는 지금 여의도 연구소, 민주연구소 등등에서 여론조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전반적인 이제 상황들을 체크를 하고 있고요. 또 언론사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엑스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언급한 것은 어떤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그냥 어떤 좀 이 희망 섞인 이야기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어떤 데이터에 기본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선거 이제 여론사를 못하는 기간에 들어가기 전에 나타났던 전반적인 현상은 여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좀 결집하고 있다는 거. 물론 지금 각 선거별로만 보면 그동안 발표된 여론사를 보면 물론 저는 이 여론사가 정확한지 안 한지 이거 자체는 큰 신뢰성이 없습니다만은 일반적인 나타나는 현상은 이제 민주당 우위의 여론조사가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것이 많이 붙고 있다라는 그런 조짐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여론조사를 하지 못하는 기간에 이것이 이제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아마 국민의힘 내부 판단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역대 선거를 보더라도 사실은 여론조사 마친 적이 없습니다. 거의 다 저희 특히 기자들 같은 경우 언론사에서 예측한 게 맞힌 사례가 거의 없거든요. 대선은 정확합니다. 대선에 비해서는 총선이 좀 변동성이 그렇죠. 많죠. 대선은 굉장히 정확한 건 나타나는데
거의 뭐 이 소수점까지 맞출 지경이니까요. 그러나 총선은 역대 이 언론사들이 맞춘 적이 없는데 그는 그만큼 각 지역 단위의 어떤 이 여론조사라는 게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이야기를 한 것도 전반적인 추세를 보자면 지금 이제 이 결집하고 있다. 즉 선거가 막판으로 갈수록 지지층이 이제 결집하는데 그 결집도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느냐. 그게 이제 본 투표거든요. 본 투표에서 사실상 이 결집도가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1, 2% 거기에 따라서 승부가 좌우될 지역이 꽤 많은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지난 우리 21대 총선만 봐도 그렇습니다. 예. 20대 총선 때 보면 정말 밤 사이에 왔다 갔다 한 이 지역들이 너무나 많고 예. 거의 1,000표, 2,000표로 결판난 지역이 꽤 많기 때문에 그것이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막에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힘의 김경률 비대위원의 주장 얘기는 이른바 김준혁, 양문석 두 후보, 민주당 후보의 논란이 수도권에 10석 정도는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주장과 전망을 했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은 본투표 나서면 이긴다. 접전지에서 골든크로스. 이재명 대표도 초박빙 지역이 있는 거는 공이 양당 대표 얘기를 했고 이제는 백병전, 이제 뭐 공중전이 아니라 총과 칼을 들고 다 각계전투 백병전 모든 걸 쏟아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그런데요.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유독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가 200석을 갖게 되면 대한민국의 헌법을 바꿔버릴 것이고 스스로 셀프 사면해버릴 거다 이 얘기인데요. 강신혜 변호사님. 네. 이 대표, 조국 대표 둘 다 이제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본인 스스로 죄를 사하는 사면해버릴 것이고 이렇게 되면 1987년처럼 우리가 뒤늦게 데모하러 나올 건가? 이 메시지는 좀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일단 숫자적으로 200석이 되면은 단독으로 개헌도 할 수 있고 어떠한 법률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를 했을 때 그 다시 온 국회에서 재의결을 할 수 있는 숫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정권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본인들이 180석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함께하고 있었어요. 거대 여당으로서. 그때 민주당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그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동산 실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판단을 심판을 해주셨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윤석열 정권이 시작이 되고서 민주당에서 넣었던 법안들이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그리고 노란봉투법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방송 3법 이런 것들은요.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다 할 수 있었던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본인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내부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이죠. 그랬더니 윤석열 정부가 시작이 되니까 이러한 법안들을 거대 야당으로서 입법 독주를 하고 거기에 대해 윤석열 정부에서는 당연히 제2요구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예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요. 거부권이라는 단어는 헌법에 없습니다. 대통령은 제2를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거부권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면서 대통령에 대해서 불통의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죠. 예. 이러한 것들이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불통의 이미지를 만들고 국민들께 저는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이 길어지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민주당의 저는 정말로 잘못한 행동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소추 의결이었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물론 국민적인 정말 슬픈 일이었지만 여기에 대해 행안부 장관의 탄핵 심판을 소추를 하면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직무정지가 되었고 무슨 말씀인지 작년에 알겠어요. 그 예. 홍수 상황에서 우리는 행안부 장관이 없는 상황으로 이것을 맞았습니다.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이 기각 의결을 했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여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정부에게 힘을 실어달라 그렇게 유권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조기현 변호사께 말씀을 드리면 강전혜 변호사 말은 지금도 거대 야당이 이것저것 입법 독주와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만약에 200석이 되면 그거 한참 넘어서서 본인들 스스로 죄를 사한 것 아니냐는 얘기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현행 헌법상으로도 그렇고 헌법 개정을 해서도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예. 현행 헌법에는 대통령 직권 사면을 할 수 있고 또 일반 사면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세계 아마 어느 나라의 법조에서도 대통령의 사면권 외에 다른 기관의 사면권을 준 예는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하시는 말씀은 마치
국회가 사면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헌법 개정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불가능한 얘기죠. 예. 법조인으로서 할 수 없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건데요. 예. 거대 야당의 출연을 막아달라는 호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정의 안정 또 지금까지 다소 부족함이 있었지만 총선을 계기로 해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힘을 주십시오. 이게 통상적인 읍소인데 200석을 하면 사면권을 행사해서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셀프 사면을 한다? 예,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한동훈 위원장의 이 조급한 심정, 지금의 어떤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법의 취지를 아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이게 왜 이런 이야기 나오냐 하면 일단 200석을 가지게 되면 일단 개헌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개헌을 하게 되면 어떤 개헌을 하게 되면 현 대통령의 임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 줄이고 중임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조기 대선으로 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탄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소추를 하게 되면 물론 헌법사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자 그런 과정을 거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의 어떤 이 일부의 계획이라고 하면 예. 아마 이제 이 조기 이 개헌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대통령의 임기를 줄여버리고 그리고 이제 조기 대선을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본인들의 어떤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어떤 취지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200석이면 사실상 개헌권과 대통령의 무력화 이런 것들을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물론 국민투표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이야기를 한 것도 바로 이 사면 문제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면 상징적인 의미다. 그렇죠. 예. 사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백병전 얘기를 하면서 회초리를 들어서 안 되면 권력 뺏어야 된다. 연일 지원 유세 현장에서 회초리를 오늘 거듭 얘기하고 있는데요. 반면 민주당 지금 한동훈 위원장 얘기는 200석 얘기하면 셀프 사면 1987년 6월 항쟁처럼 데모하러 나갈 건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은요. 30%가 넘었던 지난 주말 사전투표율에 한껏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각 당 해석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김준혁,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 국민의 판단에 맡기겠다. 그리고 한 번도 낙마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한편으로 자신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과연 중도층을 그리고 수도권 민심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저는 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 봅니다. 120석에서 140석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표율이 30%를 넘기면 저희들에게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올라갈수록 저희들은 확실히 우리에게 유리한 내용들이 작동을 하고 있다. 한 65%에서 75% 사이를 예상을 하고요. 65% 이상이 나오면 아주 유의미한 결과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목표가 단독 과반 이게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최후의 목표입니다. 31.28%. 4년 전 총선에 비해서 거의 5%포인트 가까이 올랐고 아까 이해찬 공동선대위원장의 말을 들어보니까요. 성치훈 부의장님. 민주당 내부에서 사전투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조금은 마음을 놓아도 된다라는 내부 기류가 있는 겁니까? 애둘러서 자신감을 피력했기 때문에 이해찬 위원장이. 아니요. 마음을 놓아도 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일단 1차 목표 정도를 겨우 달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전투표율이 높아진 것은 민주당의 고무적인 일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단순히 사전투표율이 높아진 게 전체 투표율보다도 서울과 호남 지역의 투표율이 높게 나타난 것을 고무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서울과 호남이기 때문인데요. 정권 심판론이 좀 모이고 있다라는 것 쪽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 사전투표율과 관련돼서는 또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가 2012년에 법 개정 이후에 16년 총선부터 도입이 된 건데 이제서야 이제 국민들에게 좀 더 제도적인 안착이 돼서 서서히 오른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민주당이 무조건 유리하게만 해석할 수는 없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그리고 유권자 지형이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제 유권자 중에 60대 이상이 벌써 이제 30%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령층은 투표율이 높고 또 고령층은 보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고령층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아진 것이다. 이런 분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일단 1차 목표로 잡았던 31.3%를 일단 거의 달성했으니 이제 본투표 투표율도 그만큼 높이는 게 중요한 것이지 지금 안심할 단계는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아까 한병도 전략본부장 얘기는 지난 총선 수준만 되면 대략 65% 정도만 되면 그 이상 투표율만 나오면 우리에게 유리하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전제를 좀 까는 것 같아서요. 그렇게 좀 넓게 잡지 않았습니까? 저는 좀 보수적으로 보는 편이라서 좀 더 높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0%가 넘어야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유권자 지형이 변한 것도 있지만 그리고 원래 투표율이 높아지면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이유가 젊은 층의 투표율이 낮은데 젊은 층은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분석들을 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20대에서는 젠더를 기준으로 좀 갈라졌거든요. 마냥 20대가 무조건 민주당을 지지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변수들까지 다 고려했을 때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아서 65에서 75가 아닌 그래도 70%는 넘어야 조금 안심할 수 있는 수치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공이 투표율 65%를 분기점으로 두고 각자 뭐 아전인수 해석은 하고 있습니다만 유불리는 확실히 65% 이상이면 통상적으로 따질 수 있지 않냐 이런 해석이 많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문화일보 소속이시잖아요. 제가 오늘 문화일보 보도를 보니까 일부 야권 사람들 중심으로 벌써 모르겠어요. 누군지는 알 수 없는데 제1당이 되면 추미애 전 장관, 추미애 후보가 국회의장이 되고 벌써 200명이 들어갈 의원총회 장소 찾는다. 이런 보도를 봐서 어떻게 저희가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승리를 낙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추미애 후보도 본인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이 이제 국회의장에 뭐 도전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육선이기 때문에 지금 뭐 아마 조정식 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이 아마 당선될 경우에 이제 경쟁이 벌어질 텐데 뭐 일단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만약에 그렇게 가정이 되면 강성이 일단 뽑힐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벌써 이 국회의장 운운하고 있는데 글쎄 이게 뭐 선거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렇게 되면 한편으로 보면 저는 아마 그런 현상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 때 예.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이제 그때 트럼프 대통령 때 그 하원 의장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아주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는데 펠로시가 그 시정연설문을 박박 찢는 모습들을 그런 연출이 있었어요. 예. 자 그런 게 봤을 때 과연 그러면 추미애 국회의장이 계실 때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할 때 어떤 모습이 보여질까? 뭐 그런 것들인데 글쎄요 너무 김칫국 빨리 마시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뭐 상승된 분위기에서 하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또 반대편 측면에 봤을 때는 또 한 번의 결집 효과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될 겁니다. 그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지금 예측하는 게 70% 넘으면 된다는데 지난 대선이 보면 예. 투표율 70% 넘었잖아요. 예. 사전투표율 36%였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됐죠? 결과는 지금 국민의힘의 승리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예. 그걸 비춰보면 그런 일반적 원칙이 안 통할 수도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둬야 되는데 이미 뭐 잔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상상력을 한 번 더 발휘하면 죄송합니다만 그 대통령 시정연설할 때 뒤에 만약에 추미애 후보, 추미애 국회의장이 있고 또 앞에는 또 상상컨대 조국 대표가 앉아있을 가능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벌써 그런 시나리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저희는 뭐 투표 이틀 전이니까 냉정하게 이 얘기부터 따져봐야 됩니다.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모두 공히 전국 50곳 정도를 접전지로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요. 이재명 대표가 본인 SNS에 여기가 민주당이 봤을 때 서울 초박빙 지역이다. 12곳을 찍었습니다. 한번 만나볼까요? 저기입니다. 뭐 중성동을, 용산, 양천갑, 강남을, 송파갑. 근데 이제 저길 좀 유심히 보면요. 몇 군데는 국민의힘과 겹치는 곳도 있고 민주당을 저기를 격전지라고 본단 말이야 라는 지역도 있어요. 조기현 변호사님, 12곳으로 이재명 대표 저를 콕 집은 이유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정확하게 이 공표금지 기간 전에 찍었던 50개 지역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약간의 어떤 전략적 고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송파 가불병을 묶은 것을 보면 상대적으로 송파병은 우세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공표 기간 금지 중에는 지지층 결집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면 송파병에도 이제 뭐 유리한 국면이 또 전환될 수도 있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선거 공표 기간 금지 기간인 6일 동안에 민심도 굉장히 많이 변화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지금 선거 구도상의 이슈들은 특별한 변수가 발생할 것 같지는 않은데 결국에 지지층의 투표율이 남은 변수이죠. 그런 측면을 고려하면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특정 지역을 경합지로 거론함으로써 이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또 지역 연고자들의 뭐 전화
이런 부분들 연결시켜서 경합지를 우세 지역으로 바꾸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재명 대표는 오늘 뭐 서울 외에도 경기와 인천까지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경합지에 대해서 확실한 우세를 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투표하고 또 적극적으로 투표 참여를 독려해 달라 이런 뭐 입장을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밝히고 계십니다. 그 11곳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제가 애초에는 12곳이라고 말했던 이유가 이재명 대표가 콕 집은 그곳 한번 다시 한번 화면을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오전에 받았던 자료와 지금 조금 다른 건 동대문 갑의 안규백 후보가 빠졌어요. 저 자리에서. 그러니까 뭐 민주당 내에서 뭐 이재명 대표가 다시 SNS를 업데이트한 모양인데 다시 11곳이 됐고 근데 이제 강전혜 변호사께 묻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오늘 여당에서 저렇게 당대표가 직접적으로 11곳이 격전지다라고 언급을 하니까 아니다. 서울 강남 3구가 박빙이라고 말도 안 된다. 주장이 사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박빙이 되고 싶은 지역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게 오늘 이 이미지를 봤는데요. 여기 있어서 송파, 갑, 을 그리고 강남을 그리고 또 여기 서초, 을 함께 넣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신빙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지금 이 이미지 지금 12곳에서 11곳으로 줄였는데 이 지역이 박빙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마도 지금 민주당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우리가 이제는 강남까지 진출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유권자분들께 말을 하기 위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걱정하는 것이 사표인데요. 국민의힘이 여론조사에서 조금 안 좋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지자분들께서 내가 가서 투표해도 큰 의미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지뢰 투표장에 나가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대적인 행동인 것이죠. 민주당에서는 저희가 이렇게나 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도 힘을 실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글쎄 여기에 대해서는 류사명 후보라든지 뭐 영등포 김민석 후보 이런 지역들도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상대 후보와의 어떠한 대결 구도들이 언론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것은 좀 행복 회로를 돌린 이런 명단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전략적으로 희망 핑크빛 전망을 해서 바람을 좀 이재명 대표가 넣은 거다. 조기현 변호사가 좀 다른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여당 입장에서 뭐 강남, 서초, 송파가 이 대표가 분석한 박빙이라고 되물으면서 거의 사실이 아니라는 반박을 했는데 물론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만요. 그 이현정 의원님, 지금 이제 내일까지만 하면 당 대표들의 이제 대장정 지원 유세 일정도 마무리가 됐는데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이 두 사람의 동선과 그에 담긴 메시지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특히 여길 보면 오늘까지 포함해서 다 각자 오늘까지 포함해서 한동훈 위원장은 경기도 수원을 무려 8차례나 찾았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동작을 7번이나 찾았습니다. 여기가 당대표가 꼽은 최대 격전지다. 여기는 꼭 이겨야 되겠다. 이런 바람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국민의힘의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약체라고 할까요? 좀 고전하고 있는 게 바로 경기도입니다. 경기도가 지역구가 꽤 많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지난 선거에서도 굉장히 경기도가 안 좋았고 이번에도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양문석, 그다음에 김준혁 이 파문이 있으면서 뭔가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아마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수원 교두보를 확보하는 거 지난 대선 때 이제 지난 총선 때 5석이 전부 다 민주당이 차지했거든요. 여기서 최소한 한두 석이라도 이제 건져야 된다라는 절박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방문했고 또 이 지역을 방문함으로 인해서 김준혁 후보의 여러 가지 어떤 논란된 발언들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는 주로 보면 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급인 이제 나경원 후보 지역을 정말 많이 갔어요. 여기 지금 7차례나 방문을 했는데 그만큼 이 본인이 어떤 원희룡 후보와 지금 겨루고 있고 또 나경원 후보 지역에 방문하는 것은 이쪽에 어떤 중심 벨트를 흐트러뜨리면 나머지도 상당히 어떤 효과를 받을 수 있다. 또 하나는 이제 나경원 후보를 꺾음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의 어떤 기세를 좀 꺾어보겠다. 이런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면에서 본인들이 마지막 어떤 핵심 포인트로 수원과 동작 이 두 곳을 일단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위 각 당이 분석한 격전지 3대 벨트가 있잖아요. 뭐 한강 벨트, 반도체 벨트, 낙동강 벨트. 그중에 한강 벨트 동작 이재명 대표가 공을 들이고 있고 반도체 벨트 수원
한동훈 위원장이 무려 8번이나 찾았습니다. 거의 10번 가까이 두 당대표가 갔는데 그럼 내일 두 사람의 마지막 피날레 유세 장소는 어디가 될지 그 성춘 부회장님. 일단 대략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은 청계광장이 유력하다는 마지막 그러니까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동시에 송파에서 선거운동을 자정에 시작한 한 위원장이 청계광장에서 마무리한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용산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유력이라는 단어를 붙인 이유가 내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아니죠, 대장동 재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용산에서 마무리할 수 있을지 말지 뭐 이런 것도 좀 관심사예요. 아무래도 그 시작을 용산에서 했고 마무리도 용산에서 해야 된다고 지금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를 통해서 그리고 선거 과정을 통해서 드러난 민심의 향방이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바꿔야 된다라는 것에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에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용산에서 처음과 끝을 같이 함으로써 그 메시지를 더 강하게 하는. 그래서 사실 선거를 시작할 때 왜 저녁 12시 땡 시작하자마자 하지 않았느냐라는 지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민주당도 시작할 때 12시부터 어디 뭐 민생 현장이나 이런 데서 하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용산에서 시작함으로써 그 메시지를 좀 더 강화시키고 힘을 실어주기 위한 목적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 내일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재판 문제가 있는데 재판 시간이란 게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 최대한 늦게 끝나더라도 용산에서 마지막 유세를 할 수 있도록 아마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 마지막 유세는 대통령실 위치한 용산. 만약에 본인이 앞서 저희 뉴스탑10 후반부에 준비되어 있던 본인 재판 관련해서 실제로 재판에 나가지 않는다면 용산에서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고 청계광장에서 피날레 유세를 한다. 한동훈 위원장의 대략적인 가닥도 일단 잡힌 것 같습니다. 화면이 바뀔 테고요. 조기현 변호사께 이 질문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좀 같이 보실까요? 오늘 한국일보 보도가 보니까 좀 눈에 띄는 그 유세 전략이 있던데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 언급을 300번 가까이 270번 넘게 했고 본인 얘기 61번. 그런데 한동훈, 조국, 김준혁, 양문석 이런 인물들 얘기는 한 차례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한동훈 위원장, 윤 대통령 얘기 6번, 이재명 대표 얘기를 470번 했고요. 조국 대표 거의 500번 가까이 했는데 글쎄요. 주요 인물에 대한 언급 빈도를 어떻게 좀 받아들이세요? 이 선거가 윤석열 정부 심판론대 또 한동훈 장관이 끝까지 지금 밀고 있는 2조 심판론으로 치러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라고 보고요. 이 선거가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라는 어떤 기본적 구도는 여론상에서도 전혀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굳이 이재명 대표가 중간에 선거 전략이라든가 메시지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비판에 집중적인 메시지를 냈던 거고 반면에 한동훈 위원장은 사실은 2조 심판론으로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상쇄되지 않으면 중간에 어떤 선거 전략을 바꿀 필요성도 있었는데 오늘 현재까지도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에 대한 비판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일정 정도 보수층 지지 결집이라는 부분에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한편에 있어서는 조국 대표가 출연하면서 한동훈 대표의 이런 공세를 약간 무력화시킨 측면도 있어서 좋은 전략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동훈 위원장으로서 이 선거에서 택할 수 있는 메시지는 이재명과 한동훈의 구도, 이재명과 조국의 구도, 또 범죄자 프레임, 이 선거 구도를 끝까지 끌고 온 결과가 저와 같은 수치로 나타났다고 봅니다. 반론을 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많지는 않아서 제가 굳이 하자면 한동훈 위원장의 이 전략이 좋았는지 나빴는지는 유권자가 판단할 테니까요. 일단 이런 보니까 이제 상당히 극단적인 비유가 확실히 수치가 있네요.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위원장과 각 후보들 특히 조국 대표 언급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한동훈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비판과 언급을 많은 양을 쏟았다는 얘기 한국을 보도를 인용해서 저희가 이번 주에 마무리를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부터 가볼까요? 이제 각 당의 판세 분석과 애둘러서 자신감들을 피력한 면면들을 살펴봤다면 오늘 이 얘기가 뜨거웠습니다. 바로 다음 주제입니다. 오늘 여당에서는요. 이재명 대표의 영상 하나를 놓고 집중 공격을 펼쳤습니다. 정확히는 그제 발언입니다. 제가 긴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영상을 바로 확인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개항 구민 여러분께서는 제가 당대표로 전국 선거도 지원도 지휘해야 되고 또 지역구도 선거운동해야 되고 짧은 선거기간 중에 또 재판도 다녀야 돼서 건강하시고요. 꼭 이 세상을 뒤집어 주세요. 민주당 돌파! 일상 돌파! 이재명! 이재명! 고맙습니다. 자, 잠깐만요. 일하는 척 했네. 아이고 허리야. 허리 너무 아파. 화면이 흔들리는 걸 보아하니 일단 유튜브 라이브가 끝난 줄 알았던 모양이죠. 이재명 대표가. 보시는 그대로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해서 거리 인사를 마치고 차에 타서 한 말. 일하는 척 했네. 이 얘기인데요. 일단 이현정 의원님, 화면 저하고 같이 보셨잖아요. 어떤 생각 먼저 드셨어요? 그러니까 뭐 이 발언만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했다라면 예를 들어서 아유 뭐 좀 이랬네 뭐 이런 할 수 있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해왔던 쭉 이야기를 우리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그랬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았더냐라든지 또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 들춰보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이 계양을 주민들에 대한 이 유세를 하고 나서도 일하는 척했다, 뭔가 신용을 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본인의 어떤 진심이 아니었다, 뭐 이런 어떤 또 해석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은연중에 본심이 드러난다고 사실은 본인이 열심히 뭐 계양을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척 일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척했다라는 표현, 왜 굳이 저런 표현을 썼을까요? 아유 오늘 힘드네, 뭐 이런 정도의 표현을 했더라면 모르겠지만 일하는 척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직관적으로 인식하기에는 뭔가 하는 신용하고 또 그 본심이 그게 아닌데 그런 척했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거는 이재명 대표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어법들, 그 했던 이 발언의 어떤 것들을 역사적으로 이게 쭉 관찰해 보면 결국은 본인의 어떤 실제적인 일과 생각은 좀 다르다. 이런 것들을 또 한 번 저는 확인시켜주는 그런 말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국민의힘이 아니죠. 논평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일을 하는 것이지, 일은 하는 것이 척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이 내심 속마음 아니냐. 마음의 소리가 나은 것이다. 극도의 위선이라는 것까지 비판했는데 성춘 부의장님, 아직 제가 이재명 대표 측과 민주당에 모르겠어요. 이게 뭐 본인들이 공식 논평을 낼 정도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그 민주당 측 공식 입장을 들어본 게 없어서요. 저 이거 극도의 위선이라고 국민의힘이 공격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죠? 글쎄요, 뭐 저도 뭐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논평을 하긴 좀 쉽지는 않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뒤에 있는 말, 아이고 허리야, 허리 너무 아파. 그래서 아마 허리가 너무 아파, 몸도 너무 힘든 상황에서 살을 진심을 담아서 하기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든 유세를 한 이후에 아유 겨우겨우 그래도 했네라는 그 정도의 뉘앙스로 하신 말씀이 아닐까 제 뇌피셜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근데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여당이 물론 그쵸 뭐 선거 기간이니까 어떻게 보면 야당 대표의 말꼬리를 잡아서 공격하는 거는 이해할 수 있으나 그냥 저는 되돌려 드리고 싶어요. 지금 뭐 한동훈 위원장이나 국민의힘도 계속 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그 첫 번째 주제로 만나봤던 것만 봐도 한동훈 위원장은 계속 무슨 척하고 있거든요. 200석 발언, 지고 있는 척. 하지만 갑자기 골든크로스, 또 역전한 척. 그러니까 본인의 이 의견도 상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둘 중에 하나는 뭔가 위선적으로 뭔가 무슨 척한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말꼬리 잡고 행동 잡고 이렇게 하면은 선거에 그 판세에 그렇게 전 유의미한 결과를 주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좀 여당이 좀 이런 거에 말 한마디 공격하는 것보다는 좀 더 큰 비전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말꼬리 잡는 건 일단 차치하고서라도 뭐 이 정도까지 공격하냐 그건 일단 접어두서라도 아까 이현정 의원 주장처럼 예를 들어 그동안의 여러 구설과 설화 뭐 이재명 대표가 대표적으로 본인 스스로 사과했던 뭐 이직 발언뿐만 아니라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저 발언도 허투루 넘어갈 수 없다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께서 이런 발언도 조금 조심하시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는데 근데 방금 말씀하신 거에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 가중시켜줄 수 있는 사례들도 있지만 국민의힘은 좀 더 과하게 넣고 있지 않습니까? 뭐 소고기 삼겹살 이런 것도 사실 너무 과한 거거든요. 사실 두 개 다 먹고 실무자가 실수로 올린 거에 대해서 소고기 먹으면서 삼겹살 먹은 척 이런 식으로 또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어떤 분은 말씀하신 대로
그래 이재명은 그런 진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다수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실 거라고 봅니다. 한동훈 위원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지원 유세 때 이렇게 말했는데요.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저희는 일하는 척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소고기 먹고 삼겹살 먹은 척 하지 않겠습니다. 검사인 척 하지 않겠습니다. 위급 환자인 척 해서 헬기 타지 않겠습니다. 일하는 척 하는 사람에게 미래를 맡기실 겁니까? 아니면 일하려는 사람에게 미래를 맡길 겁니까? 이재명 대표가 척한 거는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김문기 씨도 모르는 척했고 쌍방울이 북한에 돈 준 것도 모르는 척했고 모든 게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분이 국회에 장악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일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범죄 방어밖에 없어요. 일하는 척, 삼겹살 먹은 척, 위급 환자인 척, 검사인 척 안 하겠다. 뭐 고 김문기 처장도 모른 척하냐. 저 척이라는 단어를 인용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사례를 다 한동훈 위원장이 끌어모았네.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예,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부분을 저는 넘어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 아까 일하는 척하느라 힘들었다고 이야기한 거 계양 본인 지역구에서의 일입니다. 지난번 계양에서 원희룡 전 장관과의 토론회에서의 태도를 봤을 때 그때 답변들을 봤을 때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과연 계양에서 2년 동안 일을 했는가? 일하는 척을 했는가?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결정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에서 윤석열 정부 2년 동안에 했었던 부분 짚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문재인 정권 때 본인들이 할 수 있었던 양곡관리법, 방송 3법, 노란봉투법 그때는 안 하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오니까 거대 야당으로서 그때 일하는 척하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지적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성추 부장께서 언급했기 때문에 주말 사이 한번 휩쓸고 갔던 삼겹살 그 소고기 그 논쟁은 그래픽으로만 저만 짚을게요. 한번 화면 보겠습니다. 이게 아까도 삼겹살 먹은 척이라는 것까지 한동훈 위원장이 인용했었는데 이재명 대표 측 얘기는 뭐 실무자가 잘못 올린 거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거짓이 일상이다. 혹시 법인카드냐? 소고기인지 삼겹살인지 기억 안 난다고 얘기할 정도로 뭐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이런 부분에까지 십자포화를 퍼부었고 일하는 척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국민의힘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말 사이에 당대표 간의 논란을 부른 공방을 부른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표가 몇 차례 언급했던 바로 북한보다 우리가 오히려 지금 적자가 많은 거 아니냐 이 얘기인데요. 이 대표 한동훈 위원장 목소리 공히 들어보겠습니다. 결국 5대 수출 국가가 무역 흑자를 내는 국가가 이제 북한보다 못한 200대 무역 적자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런 무역 적자가 계속되면 외환 부족으로 다시 외환 위기를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못해졌다. 무역 수지가 북한보다 못해졌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북한이 좋아서 북한 가기 위해서 조폭 출신 쌍방울 통해서 돈 갖다 줬습니까? 제 말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대답해 보십시오. 쌍방울 통해서 자기 북한 가는 거 비용 대신 내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저렇게 얘기를 하겠지 했지만 뭐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 오늘 검찰의 구형이 나왔으니까 그 부분 아직 재판 중이니까 단언할 수는 없는데요. 다만 이현정 의원님, 이재명 대표의 이거 제 기억으로는 어제만 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얼마 전에도 했던 얘기 같은데 북한보다 못한 200대 무역 적자,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다.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재명 대표 도대체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제가 좀 알고 싶어요. 북한이 무역이 있는 나라입니까? 자, 북한이 지금 이 대북 제재를 받고 있어서 무역이라는 게 없습니다. 대부분 다 보면 중국이나 러시아에 무기 파는 거 이외에 북한이 무슨 무역을 합니까? 북한이 지금 다른 나라에 뭐 수출할 수가 있어요? 대북 제재 때문에 아무도 못하고 있는 나라인데 자, 그런 나라하고 지금 대한민국과 비교를 한다고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수출을 정말 대한민국이 OECD 국가 8개 국가 중에 들어가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고 지금 최근에는 반도체 수출이 다시 활기를 띠면서 우리가 꽤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지금 북한하고 비교를 한다고요? 저는 정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도대체 북한하고 대한민국하고 비교할 걸 해야지 북한이 도대체 무역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우리나라를 북한과 똑같은 나라로 지금 대등하게 해서 우리가 북한보다 못하다? 과연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정말 이거는요, 정말 길 가던 중고등학생들도 다 알 수 있는 문제인데 예. 이거를 저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도대체 이분의 경제적인 어떤 기본 상식이 있는 것인지 제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뭐 이제 이현정 의원의 비판의 포인트는 이런 것 같아요. 물론 뭐 한동훈 위원장이 조직폭력배 출신 쌍방을 통해서 돈을 갖다 줬냐, 뭐 이런 부분 떠나서 민생 혹은 물가 잡으라고 정권 심판론 강조하는 부분은 알겠는데 무역이란 사이즈 자체가, 무역 규모 자체가 북한과 대한민국은 이미 체제 경쟁이 완전 끝난 상태인데 마치 적자가 우리가 더 큰 폭이 많았다고 해서 수치 좀 더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만 그걸 마치 지금 민생을 갖다 대는 북한에 비교하는 게 맞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나쁘다는 얘기를 하실 목적이었던 것 같은데 좀 극단적 비교였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순하게 무역 규모를 가지고 비교할 문제는 아닌데 적어도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려던 취지는 뭐냐면 이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서 예. 북한조차도 자기 살궁리를 하고 무기 수출이 됐든 뭐가 됐든 북중러의 관계를 통해서 예. 어떤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면서 어떤 이런 모색들을 해 나가는 이 상황이 한편에 있고 예. 대한민국은 반면에 이제 중국과의 무역 관계가 특히 강조되지 않습니까? 예. 반도체 무역이라든가 이 소위 말하는 안보 이념 가치 외교를 통해서 지금 2년 동안 잃게 된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북중러 또 미일과 우리 그 삼국체제 이 관계의 어떤 문제, 이것이 우리 경제에 초래한 지금의 어려움, 이 부분을 좀 강조하시면서 극단적 비교를 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적어도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 북한 관련해서 오늘 또 한동훈 위원장 기다렸다는 듯이 과거 본인의 이제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서까지 꺼내 들었죠. 한동훈 위원장, 북한 얘기 이재명 대표. 반면 이렇게 그 일하는 척 혹은 여러 이재명 대표의 설화를 부른 논란의 발언들을 국민의힘이 집중 공격했다면 반면 민주당에서는요, 오늘 한 여당 후보의 발언을 정조준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영석 후보가 문재인 전 대통령 향해서 이런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죽여 차마 입에 올리기는 물론 옮겨 적기도 힘든 말이 국민의힘 윤영석 후보에게서 나왔습니다. 막말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군사독재 정당 후회답습니다. 정치폭력 조직 100골 단원을 연상시킵니다. 우리 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테러 사건을 벌써 잊었습니까? 당장 발언에 대해 국민과 문재인 전 대통령 앞에 용서를 구하고 국회의원 후보직에서 사퇴하십시오. 최근에 그 성춘 부의장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지원 유세를 하고 있는데 경남 양산갑, 그러니까 평산마을 관련 지역구인 윤영석 후보가 문 전 대통령의 막말을 했다. 제가 읽진 않겠는데 오늘 야당에서는 후보직 사퇴하라고까지 했어요. 매우 심각한 발언으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습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그 이후에는 배현진 의원에 대한 또 테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인에 대한 이런 테러 행위, 피습 행위가 이렇게 만연해지는 한국 사회에 그 처해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부추기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공직자로서의 전 자세가 안 됐다라고 민주당에서는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유권자들, 지지자들 일부는 흥분할 수 있습니다. 흥분하는 지지자들을 그런 분노의 감정을 잠재우는 것이 정치인이 해야 될 역할이지, 공직 후보를 나온 사람이 그걸 부추기는 발언을 한다는 것은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이 이걸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국민들께서 안 그래도 여야 할 것 없습니다. 저는 민주당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아까 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현진 의원에 대한 테러도 있었기 때문에 정치인에 대한 이런 그 과격한 행동들은 지양하고 자제시킬 수 있기 위한 어떤 방안들을 노력해야 되는데 부추기는 발언을 했다는 것 차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 그리고 지금 대응만 봐도 대응을 사과하는 척했지만 결국 뒤에 문재인 대통령도 성역은 아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역이 아니란 말은 그런 행위, 그런 발언을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저는 지금 윤영석 후보가 전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금 본인은 사과하는 척한 거지 진정으로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에 대한 거취를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윤영석 후보의 저러한 말들은 잘못한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본인의 해명 SNS도 저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윤영석 후보에 대한 공천을 취소하라든지 사퇴하라든지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나요? 왜냐하면 지금 뭐 부동산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만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 문제가 처음 생겼을 때는요. 같은 민주당 당원들에 대해서 막말을 한 것을 넘어서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국에 입국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한 막말들을 했었던 것이 밝혀져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 사전 투표까지 다 마쳤잖아요. 그리고 김준혁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예.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전혀 근거가 없이 제가 그 내용 말씀드리기도 참 어려운데요. 예. 그런 이야기들 해서 지금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되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사과한 것도 없고 사퇴도 안 시키고 지금 김준혁 후보 역시 사전 투표 알겠습니다. 이미 예. 다 완료한 부분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준혁 후보 관련 그 이슈는 저희가 뒤에도 준비되어 있고 다만 이제 핵심은 강전혜 변호사도 윤영석 후보의 이 발언은 부적절하다. 네. 이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혹은 여당이 봤을 때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최근에 이런저런 상황들을 여당 선거 꽤 졸렬하게 한다 이렇게 비판까지 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오늘 아침에도 겪은 거고 제가 현장에서 유세할 때마다 겪는 일인데 정말로 시비를 많이 걸어요. 저는 여러 차례 이제 선거를 경험해 봤습니다만 이 정부를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여당이 이렇게 졸렬하게 선거에 임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말하기도 좀 수치스러울 정도로 저열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졸렬하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품격 있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이재명 대표는 품격 있게 마지막까지 선거를 치기로 했다. 조기현 변호사님, 뭐 졸렬, 저열이란 단어를 이재명 대표가 꺼냈는데 저희가 몇 차례 뭐 전해드린 바 있었습니다만 뭐 이재명 대표 스스로 생각할 때는 현장에서 좀 신사협정 비슷하게 예의와 매너를 갖추고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나 혹은 민주당 유세차가 왔어서 지원 유세하면 좀 비켜주거나 좀 조용히 해줘 그런 게 안 끼쳐졌다. 기본 에티켓 문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죠. 통상 과거 선거에서 볼 수 없는 사례가 여러 차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유세 현장에서 자꾸 반복되고 있는데요. 예. 인천 그 계양을 선거에서 보면 원희룡 후보 유세차가 이미 자리를 잡고 유세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그 유세차 주변을 계속 돌면서 큰 소리로 유세를 합니다. 명백하게 이 선거 유세를 방해하려는 의도를 갖고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과 원희룡의 구도를 또 그런 그 계기를 통해서 언론에 부각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 보였고요. 부산에서도 가니까 또 장해찬 그 무소속 후보가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지지자들을 끌고 유세장에 나타나서 구호를 외치고 그 유세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소속은 무소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이렇게 반복되니까 예. 유세장에서 우발적으로 뭐 충돌이 생기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명백하게 여권에 있는 후보들이 이재명 대표를 타깃으로 해서 적어도 유권자들이 봤을 때 눈살을 찌푸리는 행위로 비춰지더라도 이것이 선거 전략상 유효하다고 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졸렬하다는 이재명 대표 표현을 썼는데 뭐 이재명 대표가 일단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이제 반면 상대에서는 우리는 우리의 선거 동선 유세대로 갔을 뿐이지 뭐 이재명 대표를 직접적으로도 겨눠서 표적으로 선거를 방해하는 목적은 전혀 아니었다는 일부 보도 내용을 제가 접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이재명 대표는 이런 선거 처음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계속해서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각 당의 얘기 만나봤고요. 다음 주에는 이 얘기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김준혁 후보의 또 다른 논란거리, 뭐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논란거리 저희가 준비한 6위고요. 대파, 이른바 투표하러 갈 때 대파 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항의 방문. 이 선관위의 항의 방문한 야당까지 이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한 아침 신문에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누구의 아킬레스건이 더 아플까? 일단 먼저 민주당 수원정 김준혁 후보를 겨냥한 각계각층의 사퇴 요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요. 그의 과거 주장, 그러니까 유치원에 뿌리는 친일파의 역사, 친일의 역사에서 시작됐다고 한 것에 대해서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가 오늘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한유총을 김준혁 후보는 팩트체크 없는 비뚤어진 역사관에 빗대어 친일파라는 매국노 프레임을 씌워 매도하고 있다. 대한민국 유치원 교육의 선각자들과 평생을 유치원 교육에 몸바쳐 희생해왔던 교육자들이 무덤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할 일이다. 유아교육자들을 유치원을 친일파로 매도한 김준혁 후보는 사과하고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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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에 이화여대와 총동창회 그리고 이화여대 재학생들도 비판했었고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위안부 가족협의회는 지난주에 있었던 김준혁 후보 사퇴 규탄 집회였는데 오늘만 지금 자막에 나오네요. 국회에서 하루에 2번 사퇴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 보면 방금 보셨던 한국유치원 총연합회와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가 집회를 열었다. 글쎄 이렇게 각계각층에서 일부 단체들이 한 특정 후보를 향해서 이렇게 총선 바로 코앞에 규탄 집회를 여는 것도 참 이례적인 모습입니다. 제가 15대 국회 때부터 이제 취재를 했는데요. 제가 참 그동안 봐온 후보 중에서 이렇게 많은 집단과 어떤 면에서 보면 전선을 형성한 후보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지금 일단 이화여대 졸업생과 재학생들, 그뿐만 아니라 위안부 할머니들, 거기다가 또 이 박정희 이승만 전 대통령의 유족과 또 고종 관련된 이제 황실문화진흥회, 거기다 유치원 이 단체들, 정말 이제 좀 있으면 태계 이황 선생 또 이제 이쪽도 아마 할 것 같아요. 야, 이렇게 많은 지금 사람들과 이제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놀라운 것은 아직까지 사퇴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게 저는 정말 더 놀랍습니다. 특히 이 발언들을 보면 본인이 역사학자라고 주장하지만 아무런 근거와 또 이 야사 같은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시각 현재까지 제가 듣기로 김준혁 후보가 본인의 입으로 한 번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SNS에 글을 한 번 올린 이후에 한 번도 본인 입으로 이 관련된 사실에 대해서 사과한 적이 없고 이재명 대표, 이해찬 공동선대위원장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과연 이런 후보와 민주당의 어떤 주장과 정신이 동일하다고 보는 건가요? 제가 좀 빠뜨렸습니다. 국군도 있네요. 자, 정말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많은 어떤 집단과 어떤 이 단체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버티는 가장 큰 이유는 이대로 가도 이긴다라는 그런 오만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기는 거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그걸 묻고 싶습니다. 정말 이분이 민주당이 생각하기에 국민의 대표가 되기에 적당한 분인지, 그러면 이런 것들을 민주당의 정신으로 찬성하는 것인지, 지금이라도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다른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뭐 대파 이야기도 하고 뭐 오만 이야기 다 하잖아요. 왜 이야기만큼은 하지 않는 겁니까? 그런데 사실 부동산 논란의 양문석 후보는요. 저희가 짚어드렸던 대로, 전해드렸던 대로 본인 유세도 하고 정면 돌파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김준혁 후보 최소한의 유세 메시지만 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쁜이 오세요. 네. 잘 부탁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동안 김준혁 후보에 대한 논란거리는 3, 4년 전에 일부 유튜브에서 했던 발언들이 꽤 수위가 높았고 그 부분 근거를 갖고 얘기했다지만 논란거리를 확대 재생산했다면 여기는 이제 본인이 재작년에 쓴 본인 책 저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주인공, 주어만 읽고 태계 이황 선생 뭐 더 읽지는 않겠고 뭐 숙빈 최 씨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것들 끊이지가 않는데 이게 이 이후에 모르겠어요. 그 윤기찬 그 부위원장님
이것 또한 나중에라도 혹은 지금이라도 김주혁 후보가 뭐 여러 그 과거의 고서들을 근거로 말했다고 주장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후 맥락을 아무리 살펴보지 않아서 이 애욕을 취지를 못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게 봤을 때 과연 역사학자로서도 적절한 얘기인지에 대한 여당의 비판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제 총선 후보자의 자격을 떠나서 이분이 여러 가지 말을 맥락 이씨, 그러니까 특정한 맥락 이씨 역사학자로서 말을 내다 보니까 사실은 역사학자가 하는 말은 사료에 근거가 있거나 또는 증언이 있는 것으로 대중이 이해하거든요. 그렇다면 저런 말들에 대해서 대중은 믿는단 말이죠. 특히나 진영에 대해서 활동했던 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면 본인이 만약에 소설가라고 소개를 하고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웃어 넘기겠는데 그 역사학자가 저런 말들을 아무런 사료적 근거나 증언 없이 저렇게 하게 되면 일반 대중 입장에서 보면 오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잘못됐다는 부분이고 이황 선생의 경우에도 설화를 예를 드는데 설화라는 것은 사실 구전이잖아요. 이것은 약간 저희가 삼국지만 보더라도 원래 역사 삼국지가 있고 소설 삼국지가 있는 법입니다. 고증을 다 해가지고 역사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것만 저희가 소개를 하는 법인데 지금 이분은 그런 걸 다 섞어놨다는 것이죠. 따라서 본인이 저 부분에서도 분명한 사료적 객관적 사료적 근거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해를 하겠지만 설령 사료적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맥락 자체가 대중적 시각에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주제만 다루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역사학자가 어떤 의미, 맥락적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본인이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아까 한유총 얘기도 나왔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지금 경성 유치원이라는 부분이 상으로 쓰고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럼 거기에 다니는 유치원생이나 그 교사들이나 원장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리고 4,400개가 넘는 유치원 입장에서 보면 과연 저분 입장에서 보면 고구려 시대에 소수리망 때 뭐 태학, 경당 이런 것들을 유치원에 전조로 봐도 되는 거거든요. 역사학자라면. 소수리망까지 나왔어요. 일단 말씀하십시오. 근데 굳이 저것을 1914년, 15년 그 당시는 일제시대 때잖아요. 그거를 그 시대의 어떤 근거를 들어가지고 매도하는 것이 과연 저희가 뭐냐. 저 부분은 분명히 저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학자로서의 어떤 사료의 근거는 얘기가 아니고 저 부분은 분명히 본인이 애써 하려는 저희가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영주 부대변인, 뭐 사실은 말씀하시기 지난번 주제에서도 지난번에 출연해서 상당히 곤혹스러워하셨던 거 기억이 나서 왜냐하면 이런 거잖아요.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 유치원에 뿌리는 친일이다. 혹은 뭐 이런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부분까지 이제 국회에 들어가겠다는 사람이 이제 과거의 야인 시절에 아무 이제 이런저런 얘기 다채롭게 할 수 있었어도 본인이 뭐 어떤 근거를 갖고 혹은 뭐 설화를 바탕으로 한 얘기다라고 조목조목 더 반박을 이어가진 않고 뭔가 최소한의 유세 메시지만 낸 채 모르쇠를 일관하는 게 각계각층의 반발을 누그러뜨릴 수 있겠냐 뭐 이런 부분일 거거든요. 뭐 현재 각계각층의 반발이 일어나는 것은 김준영 후보가 그 반발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 각계각층에 일어나는 반발을 지금 김준영 후보가 잘하고 있다. 잘 뭐 어떤 설명을 하고 있다. 가서 아니면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말하자면 사료적 근거를 대해서 설득할 건 설득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됐으면 반발이 줄어들겠죠. 근데 현재 보면은 왜 각계각층의 반발들이 이어지냐라는 것들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이 이제 역사학자로서 활동을 했던 부분들은 나름대로 뭐 인정을 할 만해요. 근데 이제 보면 역사학자가 정사를 연구하는 어떤 역사학자가 있다면 제가 봐서는 김준영 후보 자체는 역사를 야사, 그러니까 기록되지 않는 여러 가지 개인들이 기록한 여러 이제 문건들을 연구를 해가면서 나름대로 좀 재미를 더하려는 그런 역사의 어떤 그런 한 개파를 본인이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선출직 공직자를 하려는 생각이 있었던가라는 의문은 있죠. 그게 있었다면은 본인의 발언들이나 이게 향후에 어떤 뭐 한유총 부분을 이게 뭐 일제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 어떤 학술적 근거를 통해서 제시를 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특정 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따져보면은 명예가 훼손될 수도 있는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반발을 크게 살 수 있는 문제들은요. 정통 역사자들은 기본적으로 사료를 다 준비를 했을 건데 제가 봐서는 김준영 후보가 지금 선거 기간이고 여러 가지 물리적인 시간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본인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라도 지금 현재 많은 이 단체와 관련자들의 반발이 있어서는 향후에 이게 결과와 상관없이
이 모든 부분들이 해명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역사학자로서의 또 책임 부분도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좀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앞서서 오늘 국회에서 김준혁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2번의 오전 오후 규탄 집회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그리고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가 규탄 집회를 했는데 이 부분 관련이 있습니다. 이 의원님. 네. 이거는 이제 방송에서 했던 얘기인데 유튜브 방송에서 다부동 전투는 사실상 패전이다. 백선엽 장군은 병법도 모르고 미국 덕분에 이겼다. 어떻게 보셨어요? 자, 일단 다부동 전투는요. 우리 6.25 전쟁 때 가장 치열했던 전쟁입니다. 이 다부동 전투에 승리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지금 김정은 체제에 살아 있었을 겁니다. 즉, 이 다부동 전투에서 북한을 물리쳤기 때문에 인천 상륙작전이 가능했고 예. 거기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지금 존재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김준혁 후보는 다부동 전투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본인이 만족하시겠어요? 다부동 전투에서 우리가 패해서 그냥 전부 다 우리가 적화되면 그게 김준혁 후보가 바라는 겁니까? 사실상 패전이라고요? 여기서 정말 수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피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한민국을 지켜냈어요. 자, 그런 전쟁을 지금 패전이라고. 당시 우리가 대한민국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당시에 백선엽 장군이 여기서 전쟁을 이끌면서 정말 내가 최선봉에 서겠다. 예. 내 뒤에 있는 사람 가만 안 두겠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최선봉에 서서 전쟁을 이끌어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패기를 보고서 이 당시의 미군도 정말 이 모든 힘을 다해서 다부동 전투에서 승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전쟁의 역사를 그래서 미군들이 항상 오면 제일 먼저 백선엽 장군을 만나고자 합니다. 왜냐? 정말 영웅이기 때문에 만나자 하는 거거든요. 정말 목숨을 걸고 수많은 우리의 군인들이 여기서 피를 흘렸는데 예. 그 전투를 패배한 전투다. 자, 그리고 또 더 심한 이야기를 했죠. 우리 육사가 무슨 뭐 친일파다 뭐 등등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도대체 김준혁 후보의 조국은 어디입니까?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이분의 조국은 위입니까? 밑입니까? 저는 이런 발언들을 보면 결국은 우리 군이 그 다부동 전투를 뭐 이겨낸 거를 본인이 마치 뭔가 이겨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인 것처럼 제가 과대한 해석을 한지 모르겠지만 그 발언 자체를 보면 결국은 우리의 영웅들을 폄훼하고 이 우리의 어떤 이 이긴 대한민국의 역사 자체를 폄훼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정말 다른 것보다도 이 문제에 대한 것만큼은 본인의 국가적 정체성은 뭔지 저는 분명히 밝혀야 될 겁니다. 이번에는 공천을 받지 못한 민주당 소속의 박영진 의원이 오늘 양문석, 김준혁 두 후보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뭐 이 분위기가 심판론을 뒤집을 만큼은 아니어도 두 후보와 관련된 문제가 뭐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점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좋은 영향을 줄 거냐? 그건 아니다. 이런 거니까요. 살얼음판 걷는 분위기에서 격전지 후보들로서는 피가 마르는 상황이라서 이분들에 대한 영향이 좋지는 않다는 건 분명한데 민주당 내부 일부에서도 심각한 두 후보에 대해서 아까 다부동 전투 얘기할 때 이현정 의원의 비판은 어쨌든 그 전에 여러 성적 비하 혹은 각계각층의 반발보다 혹시 이 다부동 전투에 대한 국가관 이런 게 의심된다는 표현까지 있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저 역시 이 발언에 대해서는 참 동의하기가 힘들고요. 아마도 그 다부동 전투를 이끌었던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기 위해 저런 과격한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백선엽 장군에 대한 평가는 진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공도 있고 과도 있는 분입니다. 예. 공을 더 크게 치는 것이 보수 진영 쪽이고 과가 더 크다고 얘기하는 것이 진보 진영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과가 더 크다고 해서 그분이 세운 공까지 왜곡하고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다부동 전투를 저렇게 역사적으로 다르게 해석하고 이미 합의된 사안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전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봤던 박용진 의원과 같은 의견이 당내에도 있습니다. 예. 다수 의견은 아니나 분명 이 두 논란이 있는 김준혁 후보와 양문석 후보의 논란이 격전지 지금 마지막 여론조사 공표기가 마지막 때 우리 당에서 발표한 격전지가 54곳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격전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는 분들이 민주당 내에도 다수가 있고요. 근데 더 큰 다수가 아무래도 이 거치 문제까지 결정을 하게 될 경우 전체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지금 거치를 거론하지 않고 그냥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이 두 후보에 대한 문제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점 그거는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반면 야당은 지금 앞서 아킬레스건 얘기를 했다면 대표적인 민주당의 아킬레스건이 바로 김준혁 후보의 과거 발언 논란인데 민주당은
현 정부의 민생, 특히 물가, 그걸 상징하는 대파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칼틀막, 입틀막도 부족해서 이제는 파틀막까지 합니다. 대파로 무슨 패를 한다는 것입니까? 이 투표소 들어갈 때는 이 대파는 안 되고 쪽파는 된다고 합니다. 나중에 오늘 사전투표 혹시 가시면 오른쪽 왼쪽에 대파는 빼고 쪽파만 붙여가지고 가도록 하십시오. 구승찬 후보 한번 써보시는 것 같아요. 한번 써보세요. 쑥 들어가는 거? 네. 아예 뭐 대파 헬멧도 등장하고 뭐 대신 명품백을 가져가자.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뭐 분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여러 이런 챌린지 형식의 투표 동료까지 얘기했는데 오늘은 아예 민주당 지도부인가요? 선관위를 찾아가서 왜 대파 반입 안 되냐 이렇게 항의 방문을 했더라고요. 네, 뭐 솔직히 선관위 결정 자체가 상식적이진 않죠. 그러니까 이제 대파를 정치적인 표현물로 봤다. 근데 이 선거라는 건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일상에서 이 선거 기간 동안 정치적 메시지를 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기간이에요. 그 메시지를 내라고 이 판을 정부가 그리고 국가기관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건 민주당이 됐든 국민의힘이 됐든 윤석열 대통령이 됐든 그건 감내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왜 선관위가 막았는지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은 좀 상식선에서 넘어선 대파에 대한 규정. 저는 늘 그렇습니다. 대파가 무슨 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대파 정도에 흔들릴 선거판이면 국민의힘은 도대체 뭘 갖고 선거를 치르는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 대파에 대해서 이 정도로 좀 심각하게 선관위가 생각할 정도면 윤석열 정부는 그 정도의 국정 운영에 신뢰도밖에 못 받는 것이냐라는 차원에서는 저는 부끄러운 결정을 선관위가 했다고 보고 있고요. 예. 이거는 민주당 차원이 아니라 이는 국민의힘에서도 저는 이게 국민의힘이 항의를 해야 됩니다. 왜 대파를 가지고 정치적 표현을 하냐.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875원을 합리적 가격으로 한 것은 물가를 모른다고 한 게 아닌데 왜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의 선거를 더더욱 힘들게 하냐라고 예. 항의를 해야 되는데 이 민주당에 가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예. 참으로 참 안타깝고 좀 우프다. 웃기고 슬픈 일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 근데 저거는 원칙적인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선거 운동할 때 정치적 뭐 표현물을 사용하지 말라 이런 취지가 아니거든요. 예. 대파가 갖는 정치적인 의미는 뭐 물가 관리 실패이겠죠. 근데 그것을 평상시에 들고 다녀도 됩니다. 선거운동 마음껏 하셔도 돼요. 그런데 투표장에 들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 대파를 투표장에 들고 갑니까? 투표 장소에는 특정인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특히 투표하러 온 분들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투표장에 갖고 오지 말라는 건데 밖에서 하시면 되잖아요. 굳이 선관위가 불허하는, 이 선관위 불허는 원칙적인 말이에요. 또 하나는 이전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항의했었지만 내로남불 현수막도 못 걸게 했어요. 이건 바깥에서 선거 투표소 안에가 아니고 밖에 걸지도 못하게 했고, 그다음에 보궐선거 왜 하느냐라는 현수막도 못 걸게 했고. 위선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때 현수막이요? 그때는 이 투표장에 들어가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예. 밖에 개첩을 하느냐 마느냐도 논쟁의 대상이었거든요. 근데 투표 장소에 저런 걸 들고 들어가는 것 자체는 그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거를 갖고 논쟁의 대상이 되는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그러면 대파 말고 양파를 들고 가자. 보수 진영 쪽에서는 까도 나오니까 뭐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논쟁 자체를 일부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파 문제를 정책 논쟁으로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자, 대파가 지금 뭐 8,000원, 뭐 9,000원 한다고 지금 제가 저희 신문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2,000원에서 3,000~4,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8,000원 가까이는 안 간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예요? 왜 물가라는 게 어떤 이 수급에 따라서 기후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 때도 이 가격이 꽤 높을 때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 어떤 일시적인 가격을 두고 이걸 물가 실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전반적으로 지금 물가라는 게 아시겠지만 기후 변화라든지 생산 문제, 사과도 말이죠. 지금 기후 변화 때문에 생산이 잘 안 됩니다. 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물가 관리를 하는 거고 예. 그러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해야 되겠지만 근데 이걸 가지고 무슨 물가의 어떤 결정적인 실패인 양 이미지화하는 거 제가 볼 때는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성춘 부의장께만 질문을 안 드려서 저희가 공의 드려볼게요. 일단 특정 물품을 정책 의사 표현의 도구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우려된다. 주말 사이에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그럼 우린 뭐 법인카드 가져가도 되냐, 뭐 초밥 가져가도 되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까 서영주 부대변인의 말을 좀 인용해서 성춘 부의장께 질문 드리면 어쨌든 대파 논쟁의 본질이 윤 대통령이 스스로 이거는 뭐 다른 대비에 875원이면 합리적이네라는 표현으로 이 부분
결국은 지금 이 대파 논쟁도 민주당으로서는 선거 전략으로선 여전히 유효하고 잘 먹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근데 저 대파 관련해서 동선관위에 물어본 게 민주당이 아닙니다. 예. 그냥 유권자 한 분이 물어본 거고 예. 저는 오히려 선관위의 저런 해석을 듣고 저는 국힘이 항의 방문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아까도 오히려 최영주 부대변인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유권자의 투표 형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경제 투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 대파 논란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 그리고 유권자들이 이걸 갖고 하나의 놀이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나쁠 게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도 못 잡지 않았느냐 이런 건 저는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예. 문재인 정부 때도 못 잡았던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 지금 얘기해야 되는 것은 지금 이 대파, 이 농산물품 기후 위기로 인해서 우리가 물가를 못 잡았는데 이러기 위해서 사실 뭐 제도를 뭐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민주당이 막고 있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민주당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지 그냥 문재인 정부 때도 올랐다 이런 식의 비판에 대해서는 과연 국민들께서 공감을 하실지 의문이다라는 말씀을 한마디 붙이고 싶습니다. 각 당의 아킬레스건 일단 선거 막판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을 공히 저희가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의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바로 다음 주제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오늘 두 번째로 본인 재판에 직접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공익제보와 제보자 조명현 씨와 마주했습니다. 오늘 재판 어떻게 임하실 예정이십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증인은 국민의 미래 비례후보로 출마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모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법정의 증언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 또는 선거운동으로 활용하려고 하지 않을까 사실대로 증언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재판에 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찰 기소에 대해서 입장은 어떠십니까? 김혜경 씨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객관적인 사실을 갖고 증거를 갖고 증언을 제가 제보를 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제가 제보했던 법인카드 횡령이나 아니면 관용차 무단 사용 등은 기소조차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저는 정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법정 앞에서 책임을 물어야지 민생을 이야기하고 국민을 대표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치적 공방을 일단 좀 접어두더라도 오늘 법정에서 일어난 일부터 본질적인 부분부터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 저하고 같이 화면을 보실까요? 오늘 검찰이 증인인 조명현 씨를 증인 신문하는 과정. 카드깡이 무슨 의미냐라고 검찰이 물었습니다. 저나 사실상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배모 씨 개인 카드 결제 후에 법인카드, 경기도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하는 걸 말한다. 경기도 공무원 신분으로 음식 배달, 이거 뭐 갑질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이었겠죠. 피고인, 그러니까 김혜경 씨도 이걸 알고 있었느냐. 당연히 알고 있었다. 집 앞에서 마주친 적도 있었다. 김혜경 씨 측은 이의 제기를 했어요.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다. 일단 이 대화 내용 법적으로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어요?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간접적인 관련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공소사실 자체가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당시 민주당 의원 배우자분들의 밥값을 대신 결제해줬다는 거거든요. 김혜경 씨 측에서. 그러니까 결제해주는 과정을 일단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조명현 씨가 결제를 했다는 것인데 그 결제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그동안의 경위에 대해서 증언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김혜경 씨가 내가 지시했다는 말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이 밥을 샀어요. 그런데 밥값은 누군가 본인이 지출을 안 했습니다. 그럼 누군가 밥값을 지불했을 테고 그 누군가 밥값을 지불한 것이 조명현 씨가 실제 행위를 했지만 결국 경기도의 법인카드로 결국 결제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김혜경 씨 입장에서 보면 저걸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밥은 분명히 사줬는데 그 돈은 어디서 본인이 내진 않았고 그럼 누군가 돈을 냈겠죠. 이런 전반적인 그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물어봐야지만 재판부로 하여금 이게 김혜경 씨가 알고 있었는지 실제 김혜경 씨가 밥값을 낸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런 검찰의 신문 내용들은 통상 있는 신문 내용입니다. 그런데 변호인 입장에서 보면 저것을 중간에
중단시켜야지만 본인들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중단시킨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신문 과정에 늘상 있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 설명을 덧붙인 부분이 있어서요, 이현정 의원님. 그 텔레그램, 그러니까 배모 씨와의 대화 내용, 이제부터 안 보이고 안 들리고 말 못하는 거 축하해요. 저와 배모 씨는 이른바 사모님 팀으로 불렸다. 보안 사항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부분이다. 이런 걸 좀 강조하면서 오늘 처음으로 아마 이 법인카드 논란 이후에 처음으로 여기요 공익제보와 조명현 씨와 이제 김혜경 씨가 법정에서 마주한 부분인데 이제 본인은 조명현 씨는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는 것도 답답하고 오늘 법정에서 그래서 이런저런 과거 본인이 갖고 있던 증거들을 좀 많이 냈던 모양입니다. 그렇죠. 뭐 조명현 씨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제 증거 자료들을 아마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요, 김혜경 씨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갑자기 이제 국민의힘 미래 비례대표로 출마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모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예. 근데 이것이 이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이 정치적인가를 이야기할 텐데 그렇다면 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들이 이번에 6명이 공천을 받은 거 이거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걸 하나의 정치화 시켜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조명현 씨가 지금 이 법과 관련된 증언하는 거하고 이분의 정치적인 행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정치화시키기 위해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이제 조명현 씨가 그동안 보면 모든 것들을 다 기록으로 남겨뒀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도 배모 씨가 이제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본인이 남겨뒀는데 결국 이것 자체가 지금 본인이 어떤 지키고 있는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사실은 이 문제보다는 이 선거법 위반 요것 때문에만 됐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기소가 안 됐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본인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증거가 명백하고 또 본인이 직접 김혜경 씨의 어떤 이 얼굴 보기도 했고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지지부진한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좀 답답한 마음을 토로한 것 같습니다. 그 서영주 부대변인. 뭐 근데 이거는 그 팩트이긴 해요. 뭐 최근에 뭐 일부 무소속 후보의 지원 유세도 조명현 씨가 갔고 혹은 국민의 미래 비례 후보에 출마했던 사람이다. 근데 이게 그 모르겠어요. 법정 전략인지 모르겠지만 팩트로 반박이 안 되니까 메신저를 공격한다는 취지의 뭐 이현정 의원의 그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누가 보더라도 지금 현재 김혜경 씨가 지금 재판을 받는 것은 당시에 이제 선거 기간에 10만 4천 원이고 본인 바깥을 빼면 7만 한 6천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민주당 의원들의 배우자들과 식사를 하고 나서 그 카드 값을 본인이 아니라 법인 카드로 냈다라는 것으로 지금 기소를 한 거예요. 뭐 민주당에서는 그랬죠. 기소 자체 뭐 검찰이 할 만하니까 했겠다 하지만 10만 원 정도의 밥값을 내는 걸 갖고 기소하면서 그 김건희 여사의 뭐 300만 원 명품백 자체는 왜 기소 안 하냐 이런 공정성을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것들이 정책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조명현 씨가 최초 신고자긴 하지만 이분이 공익제보자로서 출석하는 것과 이분이 공익제보에서 남지 않고 국민의힘의 청년 최고위원인 장해찬 최고위원을 통해서 본인이 정치 입문하듯이 가가지고 비례대표, 국민의 비례대표를 신청을 했었고 정치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말 이 공익 제보의 어떤 자로서의 어떤 증언이 정치적으로 오염되지 않았는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증언 자체가 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변호인은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걸 뭐 메신저를 흔들 것 같으면 뭐 이런 거 갖고 흔들겠어요? 조면 씨가 살았던 인생을 탈탈 털어서 이분은 이런 공익제보를 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게 메신저를 흔드는 것이죠. 저는 할 만한 얘기들을 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지금 검찰이 기소한 거는 10만 4천 원, 7만 6천 원일 것인데 계속해서 확대해서 검찰이 질의를 하고 증언을 강요하는 부분들은 솔직히 좀 정치적인 부분들을 지울 수 없다. 네, 그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배우자 김혜경 씨는 재판에 나왔고요. 내일은 아시는 것처럼 총선 전날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동작구 유세 현장에서 재판 출석 관련해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서부 경남 제가 시간이 없어 가보지도 못하고 있는데 제가 내일은 재판을 안 가고 거기도 한번 가볼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재판 쫓아다니랴 지역구 선거운동하랴 여기 동작을 6번째인가 7번째인가 다녀야죠. 힘들어요.
윤기찬 부위원장님, 최근에 저희 뉴스탑10에 전해드리기도 재판부가 불출석하면 뭐 구인장 발부 혹은 강제 소환, 뭐 경고 아닌 경고를 많이 했었는데 이 대표는 이런 얘기했어요. 내일 재판 안 가고 서부 쪽, 경남 쪽 가볼까 고민 중이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근데 저 부분은 굉장히 본인이 고민해서 한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안 가겠다라고 하면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죠. 할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저렇게 고민 중이라고 안 가버리면 구인장 발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판에 참여해야 되는 것을 안 간 거에 대한 비판을 떠나서 본인이 재판부를 속이는 거죠. 갈까 말까. 만약에 저러고 안 가면요, 재판은 그냥 연기됩니다. 왜냐하면 재판을 진행할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방법이 있다면 지난번 고지했듯이 강제구인장을 발부해서 모셔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만약에 진짜 안 가면 내일 강제구인장 실제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있죠. 그런데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 만약에 본인이 안 간다라고 하게 되면 구인장을 발부해가지고 집행을 할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저렇게 고민 중이라 그러면 올지 안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지금 입장에서. 그러니까 재판부로 하여금 어찌 보면 구인장을 발부할 시간적 여유도 안 주고 본인은 저러다 그냥 유세 가버리면 재판부는 그냥 구인장 발부 없이 재판이 공전되는 이런 결과가 초래될 여지가 없잖아 있다. 그래서 본인이 정확히 안 가겠다 그러면 안 간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가겠다 그러면 얼른 나와서 재판받고 중간에 뭐 돌아갈 수도 있는 법이니까 저것은 무책임함을 넘어서 약간 재판부의 간을 보는 듯한,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듯한 좀 일반 시민으로서 보면은 이해가 안 가는, 이건 특권을 넘어서는 행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무리한 기소, 이제 검찰 비판, 사실 법원과 재판부를 제대로 비판한 적은 제 기억에 이재명 대표가 없는 것 같아서 성춘 부회장님. 이게 재판부 무시 정도가 아니라 간 본다는 표현에 대해서 그냥 내일 사실 가서 모르겠어요. 재판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피날레를 용서해서 하든 말든, 그러니까 본인 정치적 일정과 별개로 법원 얘기는 지금 뭐 국회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재판은 재판대로 받으면 어떠냐. 간 본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하실 발언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 근데 실제로 2주 남짓한 이 공식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지금 3번째입니다. 3번째를 출석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본인의 지역구 선거와 또 재판 참석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그 서부 경남 지역을 한 번도 못 찾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미안함을 표시하기 위해 저런 표현을 하신 것이지 무슨 뭐 간을 보기 위해 그런 목적을 갖고 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본회의 기간이라면은 고려가 된다지만 뭐 그런 것처럼 일반 국민들도 재판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유에 대해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는 2주 남짓한 기간 동안 3번이나 부를 정도인가? 이 재판이 계속해서 지금 오랫동안 진행이 돼 왔기 때문에 이 하루 이틀 정도 또 연기하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인가라는 계속 지적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그 재판부도 알고 있을 겁니다. 4월 9일이 갖는 상징성이요. 선거운동의 마지막 날은 선거운동 유세를 어디서 하느냐가 언론에서 매우 주목하고 있고 상징적인 곳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기 신청을 한 이재명 대표에게 굳이 9일날 나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좀 부적절함을 지적한 것이고요. 근데 아마 저는 참석하실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판을 지금까지 참석한 거 진행된 거 보면은 지금 재판이 뭐 밤늦게까지 진행될 정도의 그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지막 날 유세는 보통 밤 12시까지 늦게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징적인 장소에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에 참석하시고 충분히 가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 출석한다는 얘기죠?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날 내일 이재명 대표가 본인 말대로 어떻게 할지, 근데 글쎄요, 이게 재판부가 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내일 대장동 재판 있는 이재명 대표 얘기와 오늘 그에 앞선 전날 김행영 씨 관련 재판 얘기까지 각각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얘기 저희가 준비한 영상 위주로 만나보겠습니다. 제목이 상당히 직관적입니다. 유세차 연락한 중년 배우들, 최근에 김은국 씨 혹은 이원정 씨 각각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원 유세에서 연예인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유세 막판에 이 인물들도 등장을 한 것 같습니다. 지나가세요. 반갑습니다. 당연하죠. 안녕하세요. 어머. 이번에 정말 중요한 선거니까 꼭 해주세요. 도와주시고. 저 웬만하면 그냥 배우 하면서 먹고 살려고 했거든요. 여러분 주변에서 살다 보면
사기 당한 사람들 많이 보실 겁니다. 우리는 가끔 그렇게 얘기합니다. 답답하니까 아이고 이 또 사기 당했냐. 하지만 그 사람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사기는 사기의 신놈이 문제입니다. 저하고는 호용호제로 지낸 그 인연이 이제 꽤 됐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 박정 의원, 우리 이 아우를 한 번만 여러분들께서 두 눈 뚝 감고 한 번 찍어주시면 저 역시 파주를 위해서 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니라 한길용입니다. 여러분이 한길용을 선택해 주시면 제가 같이 따라갑니다. 저희가 균형 맞추기 위해서요. 노주현대 이원종, 개항을 해서 맞붙었던 연예인 유세전쟁과 함께 파주에서 박정 후보를 지원 유세한 유동근 씨와 그리고 한길용 후보, 상대 후보까지 저희가 화면으로 공히 만나봤는데 최근에 특히 이제 중년 배우들이 꽤 지원 유세에 가세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연예인들, 유명인들을 선거운동에 함께 하는 것은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역사도 오래됐고. 근데 이제 타입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타입은 본인 그 해당 연예인 스스로가 어떤 진영 논리를 앞세우면서 지원 유세를 하는 타입이 하나 있고, 아니면 그 출마한 후보자와의 개인적인 인연을 내세우시면서 지원 유세라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본인의 뭐 선거운동에 자유가 있는 것이죠. 다만 진영을 갈라치는 듯한 그 유명인의 활동은 좀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는 복잡한 심경을 불러일으킨다. 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저희가 공히 약간의 이제 숨고르기 차원의 오늘 중년 배우 파주에서 또 등장한 유동근 씨, 노주현 씨 그리고 공히 상대 맞붙고 있는 그 해당 지역의 상대 후보 얘기까지 공히 저렇게 두 화면으로 나눠서 공히 만나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제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총선 특집으로 쉼없이 뉴스탑10 이슈를 하나하나 준비했었는데요. 다음 주제 눈에 띄는 국방 이슈가 있어서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군 정찰 위성 2호기가 오늘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발사가 됐습니다. 사실 이 정찰 위성의 2호기 악천후 속에서도 북한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을 가졌다는 데 의미가 있을 텐데요. 일단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5, 4, 3, 2, 1, ignition, engine full power, and lift off of Bandwagon 1 and 80 vehicles pitching downrange. 드디어 대한민국의 정찰 위성 2호기가 발사되었습니다. 최초로 싸이 위성이 드디어 올라가게 된 우주 강군으로서 이제 본격적인 거부를 내드리게 됐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국내 최초의 영상 레이더 탑재, 밤낮 안 가리고 악천에도 촬영 가능하다. 북한이 뭔가 도발하기 전에 우리가 제대로 날씨가 좋지 않은 환경에서 보는 눈이 생겼다. 이거에 지금 우리 군 당국이 방점을 두고 있더라고요. 지금 1호에 이어서 2호를 이제 발사했는데요. 2호의 특징은 1호 같은 경우는 이제 날씨가 흐리거나 뭐 이렇게 때 잘 찍히지 않습니다. 근데 2호 같은 경우는 구름이 낀다든지 이런 때도 정확하게 찍히는 그런 성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지금 이 여러 ICBM이라든지 또 북한의 핵무기가 여러 위협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일단 발사에 성공함으로 인해서 북한 전역을 상시적으로 그리고 또 이게 날씨가 흐리든 아니든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총선과 일단 뭐 그런 부분이 아니라 국가 안보 차원에서 꽤 든든한 정찰 위성이 생긴 셈이죠. 저희가 화면으로 발사 장면과 그 의미 핵심 내용만 짚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주제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얘기를 할게요. 잔디석을 없앤 임명웅 씨, 그 허전 변호사님. 임명웅 씨가 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콘서트를 하는 것도 피튀기는 티켓팅, 이른바 피켓팅 화제가 됐는데 잔디의 관객석을 없애면서 여러 좀 조명을 받고 있다면서요? 네, 임영웅 씨 미담 제조기지만 이제는 잔디까지 생각해주는 친절한 영웅 씨가 됐습니다. 다음 달 25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임영웅 씨의 콘서트가 열리는데요. 그런데 보통 이 월드컵 경기장에서 콘서트를 하면 잔디, 그러니까 그라운드 위에 임시로 의자를 설치해서 객석을 만들어서 관객을 많이 받습니다. 예. 그런데 임영웅 씨 축구사랑 유명하잖아요. 잔디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과감하게 이 그라운드석을 없애고요. 무대 장치도 내면에서 돌출 무대를 만드는데 잔디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대를 만들어서 공연의 퀄리티도 높이고 잔디 훼손까지 신경을 쓰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놓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잔디도 임영웅 씨 팬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축구화 신고 춤춰서 그 FC 서울 축구 팬들에게도 호평을 받았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방금 영상 보신 것처럼 축구화 신고 댄서들한테까지도 축구화 선물해서 공연하고 뒤돌아보면서도 잔디 괜찮나 한 번 더 확인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냥 말로만 축구 사랑이 아니고 하는 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잔디까지 신경 쓰는 임영웅 씨 모습이 정말 멋집니다. 알겠습니다. 임영웅 씨 소식까지 만나봤고요. 오늘 뉴스탑10은 시간 관계상 댓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월요일 뉴스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어지는 뉴스 A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과 민주당의 홍익표 공동선대위원장의 유색길 동행 인터뷰가 저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